그 10년, 20년 그걸 한 사람들이 더 잘 보지. 제가 이거 보니까 고관절에서 form이 조금 덜 나와서 개소설입니다. 해보면 스트렝스 훈련은 이렇게 해야 되네. 네. 체력 훈련은 또 반대로 계속 지금 또 들어가 이렇게 돼야 체력이 오르네를 본인이 느껴요.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이 이제 녹아들면서 운동 밀도가 확 높아져요. 딱 예쁘게 운동하는 거죠. 코치들이 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저희 뵀을 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좀 너무 신기했어요. 뭔 얘기 했었더라? 그 막 트레이너 하시게 된 거 해가지고 넷마블에서 개발자 하시다가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거부터 듣고 싶어요. 그것부터 일단 제가 컴퓨터 공학 전공하긴 했죠.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했으니까 컴퓨터를 한 시간이 엄청 길죠. 운동에 비해서는. 지금 운동이 이제 한 6년 차, 이제 7년 차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10년은 훌쩍 넘게 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이 게임업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게임업계에 비전이 있다. 이 컨텐츠 사업 중에서도 게임업이 무조건 이 돈이 된다. 파이가 제일 크고 파이가 제일 크다. 돈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자 해서 그때 애초에 기업에 지원할 때 게임 회사만 다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컴퓨터 공학과 원래 취업이 좀 잘 돼요. 그래서 게임 회사 다 많이 합격했는데 그래서 넷마블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넷마블 들어가서 뭐 이래저래 이랬는데 넷마블이 상당히 가혹한 환경이거든요. 근무 환경이? 네, 근무 환경이. 근데 뭐 여러분 대기업은 다 가혹하긴 한데 그 시절에 넷마블은 특별히 가혹했다 이 정도 뭐 뉴스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특별히 가혹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한 3년 구르다가 이거 아니다. 그냥 확실히 아니다. 그래서 나 그냥 나와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퇴사했어요. 그냥. 그때도 운동은 하셨죠? 넷마블 다닐 때도. 그때도 제가 짬짬이 계속 운동했어요. 막 밤새고 나서도 뭐 잠시 잘 시간 주니까 그 전에 헬스장 짧게 하고 잘 시간을 준다나? 그냥 복싱장도 퇴근이 아니라 잘 좀 시간 일찍 주는 퇴근하면 복싱 가고 뭐 이런 거 짬짬이 운동했고 저는 거의 뭐 학교 다닐 때는 축구 이런 거 했고 20살 돼서부터는 바로 복싱, 주짓수, 뭐 레슬링, 크로스핏, 뭐 헬스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직업이 개발자인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퇴사 바로 하고 그때 막 엄청 지금 같은 꿈을 품고 이런 트레이너가 돼야지가 아니고 먹고 살 건 있어야겠다. 이래서 그때는 일을 막 좋아해서 일을 뭐 행복한 일이 뭐가 있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운동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좋아하는 걸로 일단은 먹고 살자. 그래서 좋아하는 거 하자. 싫어하는 걸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됐으니 그냥 좋아하는 거 하자. 왜냐면 어떻게 보면 좀 커리어를 그래 나쁘지 않게 쌓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갔다 이런 거면 그치. 커리어가 나쁘지 않은데 거기서 개발자 완전히 포지션도 좋은 거잖아요, 되게. 진짜 완전히 갈아탄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피봇 해버린 거거든요. 완전히 이건 단절하고 운동으로 확 와버린 건데 그 시절에는 그 옛날이에요. 생각보다 옛날인데 그 시절에는 뭐 선수 트레이너 이런 거 아는 사람 많이 없어요. 일반인이면 특히나 이제 필라테스 조금 막 하고 그럴 때라서 운동 무조건 그냥 보디빌딩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아이디어가. 그래서 보디빌딩 코치한테 가서 보디빌딩을 배웠어요. 근데 원래는 막 복싱이나 주짓수나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네네. 왜 일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안 하고 왜 트레이닝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복싱, 주짓수, 뭐 레슬링 이런 쪽은 취미 이상으로 가기 되게 어려워요. 엘리트 그러니까 예. 내가 코칭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생활체육인으로 시작해서 그거 하는 사람 코칭한다? 진짜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전국적으로다가. 약간 이미 거기 코치들은 다 선수 그렇죠. 해봤거나 그렇지. 대성했던 선수거나 대성하지 못한 선수거나 발을 일단은 담갔다 빼야지 할 수 있는 결국은 느낌. 한평생 그 종목을 수련해온 사람이라서 그 되게 사실 존중받아야 되고 그 취미 이상으로 갈 수 없다는 거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복싱을 좀 2, 3년 다녀보고 주짓수 1, 2년 다녀보고 해보면 이 취미상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게 돼요. 그 선수들을 보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운동으로 먹고 살아야 돼서 운동하면 보디빌딩. 그때 유튜브는 다 보디빌더였습니다. 사례례 하는 법.
벤치 프레스 하는 법. 카메라. 아이 시청자들이 봐줘야 되거든. 아, 그래. 이거, 시청자들 이거. 소통해야 되거든요. 네. 이 하여튼 다 뭐 숄더 프레스 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보디빌딩 쪽. 그래서 보디빌딩 3개월 막 이렇게 3, 4개월 배웠다. 열심히 막 개인 훈련도 하고 그러다가 헬스장에 취업을 했죠. 그때 보디빌딩 코치님이 내 커리어가 이쪽이 완전 아니니까 그럼 끝나고 넌 어디서 일할 거냐 이래서 한번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아는 헬스장 소개시켜 주겠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일 좀 하다가 네. 결론적으로 거기서 월급 마지막 거 못 받고? 못 받고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헬스장이 갑자기 팔렸어. 아니 왜 이렇게 내도 모르게 팔려가지고 뭐 인수자가 보러 오고 이러더라고. 하여튼 못 받고 이쪽은 왜 이런 게 그렇게 많을까? 진짜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짜 머리 아픈 수준인데 하여튼 못 받고 이사 백수가 됐죠. 네. 백수가 되는데 그래도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지금 와이프인데 그때 여자친구인데 하여튼 와이프가 조금 헬스장 말고 좀 이렇게 뭐 조금 제대로 하는 데 가봐라 이러다가 헬스랑 필라테스를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등록 조건이 막 시험 보고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여기는 공부시키네? 이래서 공부 와이프가 이런 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기업 같은 느낌이 난다. 여기 해봐라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배우다가 그 교육 과정 중에 어떤 선생님 수업을 좀 듣다가 내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문제쌤은 좀 프리포먼스라고 혹시 들어봤냐. 그래서 프리포먼스랑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어딘데요? 하니까 이 잠실에 있는데 그런 선수 트레이닝 하는 곳이라고 네. 해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해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눈이 완전 뜨인 거죠. 이 운동이 맨날 주먹구구식이고 이렇게 하는 갑론을박이 너무 심하고 서로 논리가 너무 강하고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서 그 시절에 말하던 논리들이 되게 솔직히 깔려면 엄청나게 깔 수 있는 근거 없는 논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은 결국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프리포먼스 가서 교육을 딱 들었는데 이 논리적인 전개가 진짜 완벽하다. 완벽하다? 내 네. 기준에서는. 네. 나 질문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왜를 엄청 많이 파고들어도 결국은 그 미싱 링크가 없이 근본적으로 이런 논리의 비약도 없이 딱 깔끔하더라고. 그래서 운동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개해서 시킬 수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완전 깨달아버렸죠. 그래서 그 프리포먼스라는 단체에 완전 빠졌어요 그때. 그래서 그 이후로 거기서 하는 교육들 다 받고 거기서 계속 운동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선수 트레이너에 대한 지식이 좀 쌓인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야구 선수들 많이 오고 또 다른 종목도 많이 오는데 그러면서 선수 트레이닝 조금 알게 되고 그러다가 선수 트레이닝 해야겠다는 절대 아니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PT샵을 조그만한 걸 하나 차렸어요. 진짜 조그만한 거. 어디? 목동에 차렸는데 15평짜리. 15평짜리면 이 평수 잘 모르시는 분들은 7 곱하기 8m입니다. 7 곱하기 진짜 작아요. 진짜 작은데 월세 되게 싸요. 막 60만 원짜리. 그러면 할만하지. 그죠. 건물이 막 무너져가. 진짜로 기울었어요. 막 엄청 기울었는데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다가 사실 그 시절에도 제 운동에 더 집착하고 내 지식 욕구를 채우는데 더 집착해서 그게 더 중요했고. 더 중요해서 마케팅도 일절 안 하고 네이버나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블로그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간간히 회원 뭐 한 분, 두 분 오시는 정도. 그래서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도 난 아직 내가 갈 길이 멀다. 나는 지금 이거를 막 마케팅해서 돈 벌 때가 아니다. 돈 벌 때 아니고 나한테 쌓아야 더 된다. 투자해야 된다. 시간 써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해서 그러다가 주짓수 대회 제가 옛날에 이제 레슬링, 주짓수, 복싱을 조금 수련을 꽤 길게 했으니까 주짓수 대회에 이제 선수 뭐 트레이너 같은 거 의무 지원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선수 지원, 케어 해주고 통증 잡아주고 뭐 이런 거 해주는 그거를 갈 기회가 생겨서 그걸 갔는데 이제 예전에 주짓수 하던 때에 내가 만나던 형들이 지금 다 관장님 돼가지고 선수들 데리고 나온 거야. 연락하고 간 건 아닌데 그 주짓수 대회장에서 다 만난 거예요. 원래 아시던 분들. 아시던 분들. 그때는 같이 매트에서 수련하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다 블랙벨트가 돼가지고 관장님들이야. 주짓수는 그러면 약간 그래도
일반인으로 하시던 분들이 막 차려서 관장님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 주짓수는 왜냐면 엘리트가 없어요. 아, 엘리트가 없으니까. 학교 운동이 없죠. 그러니까 다 체육관 운동이라서 체육관 그래서- 시작이고 다들 체육관 코치 하는 거고 예, 주짓수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막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주짓수. 와, 그분들이 진짜 1세대예요. 그 시절에는 제 기억에는 제가 20살 때가 16년 전. 오, 예, 네. 주짓수 하시는 분 다 알아요. 16년 전이라면 네. 저 여기 주짓수 하는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다 16년 전에 저 했다 그러면 와, 아, 지금까지 진짜. 했으면 블랙벨트시겠네요 하거든요. 음. 그 형들이 그런 거야. 아. 지금까지 한 거야. 그래서 그 형들은 다 자리를 잘 잡았고 그래서 대회장에서 만났지.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너 컴퓨터쟁이 아니었냐고. 네. 어쩌다 여기서 뭐 이러고 하고 있어. 이래서 그렇게 됐다.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래서 선수 지원 이런 거 잘 하면서 이렇게 선수 지원 계속 다니면서 괜찮으면 내가 그 체육관 가서 형님 체육관 가서 이래저래 뭐 케어도 좀 해주고 필요한 내용도 잘 전달하겠다 해서 그래 와봐 이래서 그렇게 주짓수 씬에 조금씩 제가 발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선수 지원하다가 어떤 선수로 한 명 만났는데 그 선수가 저랑 동갑인데 저랑 똑같은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주짓수를 한대. 아, 주짓수 선수를 하는데. 주짓수가 너무 재밌어서 아예 관두고. 그치 나이가 좀 있거든요. 저 37이고 그분 만날 때 35이었으니까 꽤 나이가 있는데 회사를 딱 접고 주짓수에 매진하겠다는 거야. 네. 너무 멋있다. 그리고 내 센터도 어차피 망해가니까 저 시간 널널했거든요. 와서 해라. 와서 내가 조금 서포트 해줄게. 너 와서 강해져 봐라.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그분도 이게 좀 효과가 좋았어가지고 네. 이 아는 분을 모신 거예요. 내가 받는 걸 봤더니 이분도 받고 싶어 하더라. 근데 이분은 주짓수에서 조금 유명하다. 그래서 이분이 조대원 선수라고 네. 국가대표도 하셨었고 지금도 주짓수 시에서 아주 활발하게 선수 네.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트레이닝 받으면서 이거 좋다. 효과를 확실히 보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또 입소문 나가지고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막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선수 트레이닝이 돼버린 시작돼 버렸죠. 시작돼 버린 거야. 내가 선수 하려고 트레이닝 합시다 그런 거 라기보다는 아닌데. 코치님 얘도 좀 받고 싶대요. 얘도 좀 받고 싶대요 하다 보니 그럼 뭐 하지 이러다 보니 선수 트레이닝이 시작이 되어 버렸죠. 예. 그래서 선수 트레이닝이 갑자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주짓수에서 시작이 되고 이제 점점 좀 컴뱃 스포츠로 더 컴뱃 스포츠가 근데 정확히 뭐예요? 컴뱃 스포츠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그 해석하면 전투잖아요. 전투. 유도, 레슬링, 주짓수, 복싱, 격투기, 무에타이, MMA 이런 것들이 다 컴뱃 스포츠예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표명을 한 거죠. 컴뱃 스포츠 애슬리트를 모여라. 저는 그룹 위주로 하거든요. 왜 그룹 위주로 하냐면 사실 그 종목을 수련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아요. 이거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축구나 골프, 야구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스포츠처럼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크지 않거든요. 선수로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은데 이 PT를 받을 정도는 안 돼요. 솔직히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요새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 뭔가 트레이닝을 받는데 네. 이게 헬스가 아닌 건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PT인 것도 알아. 응.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차피 안 되니까 놓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룹으로 하자. 네. 그럼 그룹으로 하되 그러면 비용을 낮게 해줄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은 진짜 없었고 왜냐면 거의 2시간 반을 하는데 그쵸. 처음에는 2만 원인가 받았어요. 아, 회당. 예.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치면은 한 달에 그치. 8만 원. 맞아요. 4명밖에 안 오는데 거의 2, 3만 원 받았던 것 같아. 지금 좀 올랐는데 2, 3만 원 받아가지고 시간 2시간 예. 반이고. 그래서 나는 진짜로 그때는 내 욕심에 예. 너희들을 진짜 세게 만들어줄게. 저도 복싱 해봤고 주짓수 해봤지만 그거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약간 마음이 중학생들처럼 막 강해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엄청 세요. 아니라는 줄 알았어. 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걸 잊지 근데 않았어. 그거는 남자들이 다 운동하면서 가지고 있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아직 그 필드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더 강해. 더 강해. 계속 절실하게. 사춘기야. 계속 생각. 계속 이기고 싶다, 세지고 싶다 이게 엄청 강해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경제적인 부담 덜어줄게. 대신에 와서 열심히 해. 여기 훈련 강도 엄청 높거든요. 와 계신 분들 다 알아요. 다음 주 걸 오기 싫어해요. 한 주 하고 가면 항상. 그리고 이렇게 훈련 강도 높은 데는 오기 한 이틀 전부터 마음이 막 벌써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 엄청 떨려. 아직도 그래. 1년 넘게 온 애들도 떨면서 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은데 하여튼 내가 그 강도로 너희는 버텨내면 내가 금전적으로는 부담 안 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룹으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운이죠. 틈새 시장이 공략이 잘 된 거죠. 그런 욕구가 사람들이 충만한데 가고는 싶어. 근데 뭐 크로스핏 이미 조금 아닌 거 알아요. 솔직히 부상도 너무 많이 당하고 헬스 이미 안 해본 거 다 해봤어. 이걸로 안 세죠. 근데 컴뱃 스포츠 애슬리트들 와라 하고 좀 입소문도 많이 이렇게 퍼지니까 선수들한테 옆에 선수들 물어보면 거기 누구 다닌다는데 물어봐 해서 물어보면 좋아 나 거기 가고 많이 세졌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그때부터 좀 이렇게 막 와준 거죠. 그러면은 제가 사실 이거 첫 번째 질문 쓴 것도 예. 제가 막 찾아보다가 지금 올리고 계신 유튜브 영상 중에서 본인 소개하는 게 앞에 좀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맞아요. 인트로. 인트로. UFC 박현성 선수는 알고 있었는데 그 위에 이런 좀 쉽게 말하는 좀 알려진 선수들이 오게 된 포인트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선수들이 오게 된 포인트, 그러니까 좀 유명한 사람들. 사실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그 인트로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훨씬 많이 늘었고 챔피언급들도 여러 명 되고 그다음에 탑 컨텐더들 경쟁력 있는 선수도 꽤 많고 UFC 박현성 선수 너무 유명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딱 오게 된 계기가 사실 저는 이게 진짜로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효과. 왜냐면 일단 박현성 선수가 거의 제일 초창기예요. 제일 초창기에 오셨고 UFC 가기 전이에요? 가고 나서요? 첫 경기 준비하러. 첫 경기 준비하러? UFC의 첫 경기를 준비하러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냐면 이 친구가 같이 훈련한 선수부가 있어요. 별내 최무겸짐에서 하거든요. 네. 최무겸짐에서 선수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멤버들이 있는데 여기 멤버 중에 한 명이 제가 주짓수 선수 지원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걔가 어깨인대도 2개 작살나고 무릎인대도 작살나고 이래서 맨날 뭐 아프다 그러고 그리고 되게 말랐어. 4, 5 되는데 키가 몸무게가 그 당시에 60 후반 아니면 70 초반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없어. 맨날 아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를 만났는데 제가 좀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좀 좋아졌어요. 하여튼 통증이 사라져서 그날 시합을 잘 치렀고 그걸 계기로 얘가 또 연락 와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여기서. 근데 얘가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힘이 엄청 세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부에서 박현성이 맨날 이렇게 잡던 애 중에 얘랑 하는데 너 요즘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세졌냐 했는데 이런 데서 훈련한다 했더니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온 게 뭐 인스타 이런 거 보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탑급은 특히나 그래요. 인스타 같은 거 보고 안 와요. 효과 주변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주변에 같이 하던 사람이 확실히 달라졌다를 느꼈다. 그럼 이분들도 바뀌고 싶어서 그치. 저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필라테스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요. 자기가 세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요. 탑급 선수는 그래요. 진짜 다 해봐요. 다 해봐. 그래가지고 UFC 선수가 와서 그때도 뭐 이렇게 바쁘지 않아서 진짜 바쁘지 않았고 워낙 탑급이고 잘 되려면 안 바쁜 게 중요하구나. 안 바쁜 게 중요하지. 근데 여유가 아주 있어야 돼. 근데 농담처럼 말했는데 근데 너무 쫓겨서 하고 있으면은 그 이상은 못 하는 거 같아. 그렇지. 그리고 너무 쫓기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돈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너무 한가하면 돈으로 안 보이거든. 진짜 은근히 반대일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한가하잖아. 어차피 망했어. 여기서 100 더 버나 100 못 버나 내 삶이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얘 경제적으로 부담돼? 그러면 그냥 뭐 해줄 수 있어. 충분히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이 훈련에 대한 가치는 인지시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짜라고 이거 그저 그런 훈련 아니고 너 열심히 해줘야 되고 나도 최선 다할 거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래서 서로 오케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시합을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시키고 그러나서 첫 승을 진짜 잘 해가지고 근데 진짜 고맙게도 박현성 선수가 그때 효과를 많이 봤다고 느꼈는지 그 첫
UFC 첫 경기 첫 승 글러브를 선물했어요. 오. 사인 글러브를 저기 걸려 있거든요. 저 위에 어. 옷 옆에. 옷 옆에. 아, 저거 액자. 그래서 저게 그거구나. 네. 그때 이제 느낀 게 이거 선물해 주는 거 보니까 정말 진짜? 효과를 좀 봤구나. 예, 입 달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효과를 봤구나라는 하면서 저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래서 그때부터 좀 마케팅도 하고 이래서 지금 더 커졌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보통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질문을 한 게. 왜냐면은 저도 사실 막 선수 트레이닝 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온 거 아닌데 하다 보니까 뭔가 선수들이 막 오게 되고 이런 거고, 저는 사실 좀 막 이런 SNS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분들이 알게 되고 온 게 시작이긴 한데, 그래도 막 보통은 막 선수 트레이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도 이런 종류의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선수들 아니면은 그런 트레이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소개도 할 겸 여쭤봤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거는 단언하건데 제가 제 주변에 지금 센터를 오픈하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네. 첫 오픈이지. 첫 오픈하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딱 얘기하는 게, 네가 이거 잘 되려면 마케팅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무조건 네 실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잘 안 되면 그 마케팅이나 주변 상권 탓할 것도 아니고 거지 같은 데 있어도 실력 되면. 좋으면 진짜, 왜냐면 재등록이 계속 쌓이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골목 식당 같은 거 봐도 뭐 이렇게 로컬에서 시간이 쌓여야 되고 자리 잡아야 되고 이런 모호한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실력이 좋으면 한두 명씩이라도 오는데 이게 안 나가니까 계속 쌓여요. 맞아. 사람들이 그 안 사람이 나가. 또 다른 사람 데리고 막 가족 데리고 오면 정말로 감동한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거지 같은 곳이라도 어느 정도 잘 되는데 실력이 없으면 마케팅 백날 해봤자 다 나가요 계속. 그럼 새로 또 계속 유입돼야 돼. 이거 반복이라서 네가 진짜 실력에 자신 있으면 시작해라. 시작해라. 근데 뭐 이렇게 마케팅하고 저렇게 마케팅하고 저 지금 블로그 잘 되고 있고 이런 걸로 시작할 생각이면 진짜 하지도 말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무조건 본인 실력. 무조건 본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어디서 하는 거 상관없고 자본 상관없고 기구 상관없어요. 저 처음에 목동에서 할 때 스테이션 하나. 진짜로 캐틀벨, 덤벨, 스테이션 끝. 이래가지고 해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무조건 실력.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쌤이 하시는 일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컴뱃 스포츠 선수들한테 가장 중요한 피지컬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이거 솔직히 질문 리스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는 다 답변을 준비했는데.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럼요. 이 인터뷰가 잘 되려면 미리 한번 생각은 다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이 뚜렷하더라도 무조건 이거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완전 제 생각이고. 그렇죠.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영순이는 진짜 뭐 비교할 것도 없어. 무조건 체력입니다. 체력. 무조건 체력이에요. 체력도 근데 이게 막 되게 요소가 너무 많죠. 이거 바로 나눠드릴게요. 바로 나눠드릴게요. 제가 1타 강사거든요. 잘 찾아왔다. 자, 영순이 체력이에요. 네. 힘 뺄게요. 힘 빼고 뭐 파워, 뭐 탄력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다 필요 없고 영순이는 무조건 체력이에요. 체력인데 이 체력을 어떻게 나누냐. 보통 이제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나누면 또 복잡해져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하나 체력. 이거는 아주 순수한 체력이에요. 순수하게 내 체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체력, 기술 체력. 어떤 종목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면 복싱 선수야. 복싱 사람들이 제일 익숙하니까 복싱 선수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순수한 체력,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을 포함한 순수한 체력을 거의 전 세계 탑급 크로스피터만큼 막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엄청 좋아. 누가 가도 이 순수한 엔진으로는 밀리질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복싱 기술이 개똥이야. 이제 시작했어. 그러면 1라운드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래서 기술 체력이 무조건 최고 중요하고. 오히려 생각하시기에 기술 체력 요소가 오히려 순수 체력보다 약간 위에 있는 느낌이다. 약간 위 수준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위에 이거는 있다. 운동에 정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 정답에 근접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갑론을박이 없을 거예요. 기술 체력이 무조건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피지컬 없어도
이게 아주 좋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복싱 장감이 이제 오래된 관장님들 계세요. 막 60대 옛날에 왕년에 아시아 챔피언 했다 이런 분들 힘 하나도 없어요. 막 밑에 물건 무거워서 못 주우시거든요. 근데 올라가잖아요. 링 위에 올라가잖아요. 20대들 10명을 돌아가면서 계속 스파링해도 하나도 안 지쳐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3분만 해도 다 헥헥대고 쉬어야 돼요. 그 정도로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아야 아무리 탱크가 이만해도 연비가 지바겐 같으면 쭉쭉쭉쭉쭉 떨어져서 계속 기름 채워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탱크 이만해도 그걸 이렇게 가다가 다시 채워져요. 계속. 연비가 너무 좋다. 예, 연비가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기술 체력이 무조건 1순위.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사실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그러면은 기술 체력이 아니라 여기선 순수 체력을 키워주는 곳인데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그만큼 기술 체력이 더 중요하다고 기술 체력이 생각하는 훨씬 더 중요해요. 더 이상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고 훨씬 더 중요한데 탑급을 가면 UFC 선수들 많이 보시잖아요. UFC 선수든 다른 종목이든 왜 약을 쓰겠어요? 약. 걔들이 기술 좋아지려고 약 쓰는 게 아니거든요. 순수 체력이 올리는 힘과 체력이 좋아지려고 하는 건데 이미 걔들의 기술 완성도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기서 주짓수 국가대표분들이나 또 유명한 분들 많이 물어보면 다 주짓수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서로 완성도가 비슷비슷한 거야. 우위는 좀 있겠지만. 그러면 기술적인 체력에선 비슷해요.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되면 순수한 체력이 그때부터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다. 여기서 순수 체력, 연비는 같으니까 우리 연비 같으니까 누가 피통이 더 커? 이거 차이인 거예요. 누구 피통 이만하고 누구 피통 이만해. 근데 연비는 비슷해. 그럼 당연히 얘가 빨리 떨어지면 나중에 이 정도 됐을 때는 얘가 엄청 불리해지니까. 이거를 문제쌤의 강의 컨텐츠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오는 제일 좋았어.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딱 정리가 돼 있구나. 왜 당신은 스파링 1, 2라운드만 하면 지치는가? 이게 바로 기술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기술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보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저 맨날 체력 떨어져서 많이 못하는데 뭐 이런 거 좀 해야, 크로스핏 해야 될까요? 달리기 좀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종목을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 종목 훨씬 많이 해요. 샌드백 더 많이 치고 뭐 태클 뭐 레슬링 하시면 태클 더 많이 기술 연습하고 그 기술을 통달해서 그 기술을 쓸 때 연비가 좋아져야 체력이 유지가 되지. 연비가 개똥인데 암만 달리기 많이 하고 숨 많이 차봤자 거기 가면 또 털린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피지컬 요소는 체력이다. 체력 영순위. 뭐 체력. 파워, 스트렝스 이런 거 아니고 네. 체력 떨어지잖아요. 진짜 잽 한 대 맞아도 바로 주저앉아요. 복싱 많이 해보니까 알아요. 저 복싱 좀 길게 해가지고 숨 엄청 거칠어지면 간단한 주먹 하나 맞아도 눕습니다 바로. 그래서 체력이 무조건이다. 그럼 여기서는 체력 트레이닝을 주로 어떤 걸 하세요? 체력 트레이닝 순수 카디오로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무게가 섞인 걸 할 때도 있는데 좀 100m 달리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운동이 안 힘들다가 아니고 그 운동에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단순해요. 시작해서 빨리 달리기. 그게 다잖아요, 솔직히. 그게 다니. 그 사이에서 엄청난 뭐 기술적인 것과 변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력 요소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anyway 그 경기에서 나오는 움직임 자체는 되게 심플하단 말이야. 의도도 심플하고 높이 뛰기 마찬가지, 투포환 마찬가지. 다 심플한데 컴뱃 스포츠는 이 경기에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카오틱 스포츠라고 하거든요. 되게 혼란스러운 스포츠라고 해요. 여러 가지가 막 다 나오잖아요. 축구 마찬가지. 되게 혼란스럽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을 다 발달시켜야 돼요. 롱텀, 숏텀, 미드텀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나눠서 순수한 카디오 기구들 많이 이용해서도 시키고 그 다음에 무게를 들면서도 체력 훈련을 좀 시키거든요. 순수한 카디오 말고. 그럴 때는 제가 포커스하는 거는 파워 엔듀어런스라 해서 어느 정도 속도감 있는 힘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지구력을 많이 시켜요. 결국은 파워 엔듀어런스 그렇게 힘을 계속 지속해서 쓰는 능력들이 컴뱃 스포츠에서 중요하거든요. 지쳤어도 빠른 주먹 하나 낼 수 있고 지쳤어도 태클 빠르게 한번 걸 수 있고 조금만 회복해도.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중요해서 파워 엔듀어런스라는 키워드로 좀 트레이닝을 또 구성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저는 막 UFC를 그래도 보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막 그라운드가 좀 장점인 선수들은 최대한 잡아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잡고 있는 거는 뭔가 그렇게 막 파워를 폭발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쓴다라는 느낌은 없고 잡고서 서로의 힘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체력 요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거가 기술 요소로 빠져야 돼요. 아, 이게? 네네. 근데 보세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도 주짓수나 레슬링에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해봤지만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선수만큼 저때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잡고서 있을 때 그치, 뭐가 필요할지 혼자 상상해가지고 이거 뭔가 시키자 만들어. 하면 이게 사기가 됩니다. 바로 사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오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번에 나 6월에 시합 잡혔어요. 그 상대랑 할 때 저 이런 게임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 이런 게 필요해.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들고 와요. 그리고 그런 목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제가 목적을 잘 생각해 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곧 경기하는 파이톤이라는 선수의 블랙 컴뱃에 네. 그분은 스트렝스랑 파워 이런 게 세요. 내가 봤을 때 이미 상대를 압도하는 수준이야. 평소에 해와서. 근데 체력이 쉐시야. 1라운드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 아, 수준에. 체력이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선수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네. 그 사람은 와서 한 7주 동안 체력만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래 하던 스트렝스 파워 훈련도 다 내려놓고 제가 다 조율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체력이 쭉 올라버렸어. 그래서 본인의 게임 플랜에 맞게 체력 요소를 준비해야 돼요. 또 힘이 필요한 놈은 힘이 하겠지. 그 아까 전에 이 예시처럼 주짓수 나는 오늘 이번에 상대를 눕혀서 계속 그라운드 상황에서 스크램블링으로 가야 돼. 그러면 필요한 게 뭐야? 이 선수가 말해줘야 돼요. 이 선수가 말해주면 거기에 제 해석을 붙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눠서 오케이 네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항상 힘이 딸린다는 거지. 그럼 그거를 좀 분석해서 아이소메트릭하게 할 건지 그립의 형태는 어떤지 요런 거 분석해서 트레이닝을 좀 구성하지. 하려고, 네. 예. 이거는 내 아이디어만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고 해결해야 그 사람 된다. 게임 플랜에 맞게 그 사람이 필요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해오면 거기에 맞는 트레이닝 방법은 내가 설정한다. 내가 그건 전문가니까. 그치. 예, 그렇게 진행합니다 보통. 아주 명쾌한 해답. 그러면은 이제 격투기 선수들은 체급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거에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여쭤보면은 체급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경량급부터 헤비급까지 뭐 어디 뭐 단체나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럼 이제 아무리 생각해 보면은 헤비급 쪽으로 가면은 뭔가 파워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아까 말했던 그런 체력 요소들이 조금씩 더 떨어질 것 같고 경량급에서는 둘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신체 크기가 작은 만큼 체력적인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파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룹 때랑 PT 때랑 다른데 일단 저는 그룹 할 때는 전반적인 몸의 준비를 다 시키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네, 전반적인 몸의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무게도 들고 속도도 올렸다가 체력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이제 스페시픽하게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있으면 PT로 와요. 그래서 그 부족한 걸 딱 채워주려고 하는데 중량급이라고 체력이 항상 부족하고 그러지 않고 경량급이라고 항상 체력이 좋거나 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체급이랑 상관없이 체급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개개인- 부족한 영역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본인의 부족한 영역을 못 파악할 때도 있거든요. 본인이. 네, 본인이.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하면 돼요. 테스트를 하면 점프도 테스트 해보고 이 카디오, 순수한 체력 테스트도 좀 해보고 네. 스트렝스 또 뭐 3대 운동 같은 거 해보고 뭐 이래까지 하다 보면 부족한 요소들이 좀 나와요. 네. 그러면 그걸 좀 채워주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의를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너 이거 채워주면 무조건 세저는 또 사기입니다 이거. 예,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피지컬 트레이닝 엄청 열심히 해서 가도 거기서는 1도 안 세질 수도 있어요. 전이가 100% 된다는 보장. 그래서 저는 선수들한테 얘기해요. 웨이트룸에서 엄청 열심히 해서 가도 네 필드에서 뭐 이게 별로 효과를 못 볼 수도 수 있다. 있어. 근데 선수들이 그거를 더 잘 알아요. 그쵸? 예, 선수라면 더 잘 알아요. 왜냐면 이미 피지컬 좋은 사람들이 체육관 왔다가 개 털리는 거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좀 더 잘 알아서 자기도 알고 있어요. 바로 점프도 마찬가지. 다 그런 것들이. 오케이. 네, 시작할게요. 저희 저번에 찍다가 마이크가 터져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기쁘게 다시 왔습니다. 사실 뒤에 내용 싹 다 있었는데 제가 오늘 새마음 새뜻으로 다시 한번 뒤에 질문들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끊긴 부분을 다시 보니까 딱 거기였어요. 뭐 체급별로 선생님께서 뭐 맞춤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더 많이 고려하시는지 이런 걸 여쭤봤었고
대답해 주신 게 뭐 앞에 내용 연결돼서 보시면 알겠지만 선수의 개개인 특성을 고려하는 거지 체급에 고려하는 거는 크지 않다. 이런 종류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의 개개인이 부족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뭐 카디오 저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평가도 하고 뭐 벤치프레스, 뭐 점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됐거든요. 기준이 당연히 파워리프터들이라면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있잖아요. 딱 그 자기 체중 대비 아니면 자기 체급 선수가 몇 킬로까지 든다더라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 MMA에서는 딱히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UFC PI라고 UFC에서 운영하는 그런 약간 피지컬 인스티튜트가 있거든요. 그런 피지컬 센터. 거기 가면 선수들이 훈련도 받고 하는 곳인데 스포츠 과학으로 훈련시키는 곳인데 거기서 있는 3대 운동이랑 그 다음에 풀업까지 해서 기준을 조금 정하긴 합니다. 얼마까지 들어야 된다더라.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준이 꼭 맞춰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너무 다르고 솔직히 저는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기준이 없고 힘이 좀 약하다. 약한 애들은 스트렝스 위주로 하고 카디오가 약하면 카디오 기준으로 하는데 카디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앞에 얘기했었나? 12분 달리기 테스트가 있어요. 쿠퍼스 테스트라고. 네. 그걸 시켜서 그게 제가 만든 테스트는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테스트입니다. 카디오 능력을 측정하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 이 기준이 나눠져요. 2600m 이하로 뛴 애들, 2600부터 2900, 2900부터 3200, 아마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있냐. 그 다음에 스트렝스는 당연히 1RM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필드의 경험이 막 10년, 20년 되지 않다 보니까 기준을 만들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수들을 여러 명 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데드리프트는 자기 몸무게 2배는 5개 정도는 거뜬히 들어야 되는 거 정도가 제가 봤을 때 기준이고 그 스쿼트는 한 2배 정도 딱 한 개 드는 거가 괜찮은 것 같고 벤치프레스는 한 1.1배? 1.1배나 1.5배까지는 좀 많고요. 근데 벤치프레스는 중량급, 경량급 상관없이 일단 100kg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중량급은 120kg까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저만의 이건 데이터. 이건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 선수들 보다 보니까 요 정도는 해줘야 기본 되겠다라는 저만의 데이터. 그게 일단 기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벤치는 그런 약간 미는 그런 힘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딱 생각하시기 벤치 얘기 딱 왜 말하는지 알 것 같거든요. 네. 벤치가 제일 격투기 하는데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상관관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종목에서 당연히 스포츠 특이적이지 않거든요. 벤치프레스 하는 스포츠는 파워리프팅밖에 없어요. 근데 스포츠 특이적 동작이 유사하진 않은데 이 벤치프레스 수평 밀기 능력이 펀치라던가 아니면 당기는 능력에서 상관관계가 꽤 높아요. 그렇기 당기는 때문에 거에서 꽤 높기 때문에 이건 꼭 해줘야 됩니다. 꼭 해줘야 돼서 우리는 동작이 비슷하니까 이거를 발달시키자가 아니고 이 필요한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웨이트룸이거든요. 이게 수평 밀기 기능인 거예요. 발끝부터 이 백에다가 텐션을 다 만들고 수평을 미는 느낌, 이 미는 힘을 기르는 건데 이 힘이 뭐 펀치라든가 투구 동작 아니면 투포환 이런 던지기 동작들에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있네? 그럼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킵니다. 벤치프레스 가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쿼트 여기서 하체 두꺼워지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근력, 힘을 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이 스트렝스인 거예요. 그래서 벤치도 많이 시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저번에 드렸던 질문이랑 같은 거긴 한데 네네.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랑 얘기 흘려갔던 거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어서 조금씩 다르게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네네. 트레이닝 프로그램 구성할 때 운재쌤이 제일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것들이 어떤 요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어요, 저번에. 근데 또 더 궁금한 거는 선생님이 실제로 뭐 그룹 트레이닝이든 PT 1대1 트레이닝이든 트레이닝을 짤 때 시스템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뭐 시작에는 나는 웬만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밸런스나 정적 코어 트레이닝으로 시작을 해서
뭐 완전 스트렝스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걸 했다가 뒤로 가면서부터 뭐 어떻게 바뀐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날 매번 너무 달라서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고요. 일단 가장 고려하는 핵심 요소가 뭔지 트레이닝 하실 때. 그러면 질문 두 개인 거죠. 핵심 요소랑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핵심 요소는 일단 여기서는 GPP라 해가지고 네. General Physical Preparation이 일반적인 몸의 준비를 시키는 거를 저는 집중을 하거든요. 이 컴뱃 스포츠 애슬릿이 왔다. 그래서 그 동작, 그 본인 펀치, 킥, 태클을 잘하기 위해서 그 동작을 따라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몸의 스트렝스, 그 다음에 몸의 체력 이런 것들을 시키기 때문에 이 핵심 요소는 뭐니 해도 스트렝스랑 카디오입니다. 스트렝스 예. 카디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3대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되게 다양한 몸의 기능을 쓰긴 쓰잖아요. 그쵸. 뭐 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컴뱃 스포츠는 특히나 레슬링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코어도 다방면으로 시키고 여기서 말하는 다방면이라는 거는 트레이너들은 운동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이 앞뒤 움직임, 좌우 움직임, 회전 움직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움직임들에서 여러 가지 체력 요소를 넣는 거죠. 근력도 넣고 실제로 여기서 우리 복근 운동 이거 보시는 분들 되게 개수만 많이 해보셨죠. 근데 여기는 68kg짜리 샌드백 안고도 셋업합니다. 68kg짜리 메고 백 익스텐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코어 훈련도 굉장히 높은 무게와 빠른 스피드 이거 바 잡은 상태에서 엄청 빠르게 회전하는 것도 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맨날 복직근 운동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을 다 올리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시스템은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것 중에 슈퍼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인데 이게 읽으라고는 제가 추천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게 적혀 있기도 하고 선수 트레이닝을 아주 집중해서 파고 싶은 사람만 겨우 궁금해서 볼만한 수준의 책이거든요. 되게 어렵게 적혀 있어서. 근데 일단 거기서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 하는데 시스템의 구성은 아까 말했듯이 일단 개인 PT랑 그룹이랑 조금 달라요. 개인 때는 이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메인 프로그램이 뭐냐에 따라서 이 메인 프로그램을 웜업 할 수 있는 이 루틴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도 맞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딱 구체적인 예로 벤치프레스 또 예를 들게요. 그냥 오늘 쭉 벤치로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날개뼈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거 되게 부상 위험의 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날개뼈 움직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모빌리티 루틴 같은 거 꼭 넣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날개뼈가 원래 모바일해. 다른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좀 안정성을 줄 수 있게 약간 TUT라 해서 시간, 템포 훈련이 있어요. 템포 훈련.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템포 훈련 같은 걸로 근육의 강성을 좀 만들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화시켜서 그날 메인 프로그램에 적합한 웜업 루틴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 그룹 때는 이 아무래도 단체 수업이다 보니까 개개인화 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너는 모빌리티하고 너는 스테빌리티해 이렇게 못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기본 큰 골조가 메인 프로그램 구성은 당연히 웜업 루틴 앞쪽의 루틴은 코어 하거나 이 앞에 메인을 위한 웜업 루틴을 하는데 네. 동작 유사도가 있어야 됩니다. 동작 유사도를 고려해서 짜고 나 메인은 속도가 빠른 것부터 속도가 느린 것까지 가요. 이 순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플라이오메트릭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막 점프 훈련한다. 속도가 느릴 수가 없잖아요. 빨리 해야만 하죠. 그 다음에 막 수축을 폭발적으로 하는 훈련을 막 스쿼트 앉았다가 빵 일어나고 이런 훈련을 하면 속도 빠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앞쪽에 배치합니다. 네. 신경 피로가 적을 때 해야 되는 운동들을 하고 뒤로 갈수록 무게가 추가돼요. 근데 이제 피로도의 분산은 이제 트레이너의 역량? 예, 저 역량이죠. 이거는 뭐 이제 댓글 보면 나중에 앞에 이렇게 털려놓으면 뒤에 무게 못 들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안 해봐서 그런 거고 해보면 또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것부터 부하가 적은 것부터 부하가 큰 것까지 가는 시스템을 저는 써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성들은 이제 뭐 다양하죠. 그리고 뭐 굳이 하나 하자면 저는 거의 풀업이 안 빠져요. 풀업이 거의 안 빠지고 오늘 그룹 훈련 저기 보드에 적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언더그립 풀업이 딱 있죠. 딱 3개 하는데 4, 5개 할 수 있는 무게로 3개. 저번 주에는 오버그립이었거든요. 네. 오늘 이거고 그 다음 또 이것도 하고 그 다음 오버맥스 그립 써가지고 자유도 높은 그립도 쓰고 그 다음에 밧줄 잡고도 하고 다양한 그립을 이용한 풀업 훈련을 진짜 많이 해요. 저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필드에서 시키는 동안 전이가 가장 높았어요. 아, 풀업이? 예, 풀업이 가장 좋아요. 풀업이 좋고
특이하게도 UFC PI에도 원RM 재는 기준에 그 3대 운동 플러스 저게 들어가요. 풀업이 원RM이 얼마냐가 들어가요. 중량 풀업으로? 네, 중량 풀업.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는 거죠. 이게 이 필드에 전이되는데 굉장히 큰 중요하다. 효과를 준다. 네, 그래서 풀업 많이 넣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짭니다. 마지막에 꼭 체력이 들어가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체력. 그래서 보통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 웨이트하고 그만두잖아요. 웨이트하고 이제 샤워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스트레칭 하거나. 웨이트하고 선수가 아니시기 때문에 짧게나마 체력 운동하면 좋아요. 진짜 어느 정도냐 200m 스프린트 한 번만 뛰고 집에 딱 가시면 돼요. 너무 근데 끔찍한데? 선수들은 엄청 많이 하거든요. 선수들은 거의 죽어라 하는데 일반인들은 따로 체력 훈련 빼기 힘드니까 오늘 웨이트 했어. 샤워하기 전에 전력 질주 뭐 10초 딱 한 번, 아니면 200m 딱 한 번, 뭐 요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숨을 털고 하는 게 되게 진짜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선수들은 코어 훈련 한 세션, 메인 스트렝스 한 세션, 그 다음에 카디오 한 세션. 이게 이게 총 다 들어가요.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살벌하네요, 2시간 반이면. 그 쉬는 시간 포함해서. 그러니까 스트렝스 훈련이니까 네. 쉬는 시간이 세션 사이에 좀 길어요. 뭐 2분 2분에서 4분까지도 네. 쉬니까 데드 막 95% 이런 거 할 때는 네. 4에서 5분까지도 쉬거든요. 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메인 세션이랑 오늘 카디오가 상관관계가 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메인 세션 끝나고 카디오 들어가기 전에 한 공식적으로 15분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 충분히 줘야 또 카디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 시간 고려해서 2시간 반 정도?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막 처음 온 선수들은 보통 체계적으로 휴식 시간까지 컨트롤하면서 운동 안 해본 선수들은 오면은 약간 당황하지 않나요? 막 쉬는 시간이 길고 이러면은 어색해하고. 맞아요. 근데 이거 정확한데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이 종목을 구분하지 않고 힘들게 운동했다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컨셉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줘요. 스트렝스 힘이 올라가려면 이 체력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내가 이 높은 무게를 계속 드는 걸 성공해야지 힘이 올라가는데 숨이 털려 있거나 이전 운동 때문에 힘이 빠져 있어. 그 상태에서 무거운 거 들라 해도 안 들려요. 그러면 힘이 안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 훈련이랑은 완전히 결을 다르게 한다. 그래서 스트렝스를 올리려면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서 네가 이 무거운 무게를 계속 성공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쉬는 시간 길게 가져가는 거다 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쉬는 시간 체크해라 하고 언제 끝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2분에서 4분 쉰다고.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당연히 자기가 힘이 올라가는 걸 조금씩 경험하면 잘 따라요. 안 해본 시스템이라서 이게 어색할 뿐 해보면 스트렝스 훈련은 이렇게 해야 되네. 체력 훈련은 또 반대로 엄청 개 털렸는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게 휴식을 줘가지고 지금 또 들어가 이렇게 돼야 체력이 오르네를 본인이 느껴요.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이 이제 녹아들면서 운동 밀도가 확 높아져요. 딱 예쁘게 운동하는 거죠. 코치들이 운동하는 것처럼 딱딱 맞춰서.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거 궁금했던 게 보통 오면 다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스트렝스 시키는데 막 2분 쉬어, 3분 쉬어 이러면은 막 자꾸 하려고 그러고 불안해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 트라이페이직 트레이닝이라는 책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 책 저는 한 2-3번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훈련 시트 보면 예를 들면 벤치 뭐 90% 들고 나서 뒤에 따라오는 훈련이 한 3개 있어요. 근데 이 3개가 보면 흉추 스트레칭, 뭐 흉추 모빌리티, 그다음 뭐 매달리기, 그다음에 목 훈련하는 거, 그거 하고 나서 다시 벤치 들어가요. 이거 하는데 2-3분에서 4분 정도 쓰고, 그래서 이거를 그 코치는 에너지 시스템 별로 안 털리는 거, 그러니까 힘이 안 드는 것들인데 따로 보조로 빼기 애매한 것들을 세션 사이에 스트렝스 사이에 쉬는 시간 기니까 사이에 넣어라.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가 오히려 반감이 큽니다. 제가 넣어봤거든요. 안 쉬나요? 안 쉬나요? 그냥 쉬고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쉬는 것도 괜찮지 하고, 한번 실험적으로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선수들이, 이거 하자마자 또 들어가야 돼가지고. 약간 정신적 데미지가 데미지가 있어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군대 같은 분위기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약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이런 데서는 코치님 그냥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냥 쉬어라.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요즘 그래서 그냥 쉽니다. 그래요? 좋네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네,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맞아. 자 이번에 궁금한 거는 이제 선수들 부상이 되게
쉽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상을 예방한다,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부상 확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가장 뭐 신경 쓰는 부분이나 노력하시는 점이 어떤 건지. 자, 이거는 아주 여러분 명확합니다. 두 가지거든요. 근육이랑 모빌리티인데, 모빌리티는 내가 조절되는 이 가동 범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떤 사람은 여기서 더 이상 가려면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하게 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편하게 도는 사람이 부상의 확률이 훨씬 낮다고 볼 수 있고, 플러스 힘이 센 사람, 그 관절 주변부에 힘이 센 사람이 분명히 훨씬 낮아요. 부상의 확률이. 부상을 안 당한다는 거 절대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이미 조금 인대나 이런 데 작살 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통증 있고 이런 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이미 손상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근육의 사이즈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근비대 프로그램을 그룹 때는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거의 안 하는 게 아예 안 한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근육의 비대가 없이 관절이 이렇게 아픈 애들 있어요. 그런 네. 애들은 스트렝스만 올릴 게 아니고 근비대를 조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비대 하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근비대 훈련을 저는 이 부상이 있는 애들이나 자주 통증을 호소하는 애들은 좀 시키는 편이에요. 따로. 그런 애들은 따로 PT 받으러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근비대 훈련 따로 시키고. 필요하니까. 네,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은. 그리고 여러분 근육 비대해진다 해가지고 체중 쉽게 증가해서 체급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 근육 비대해지려면 보디빌더들처럼 해야 조금 유의미한 체중 변화가 있을까 말까지, 본인 스포츠 하면서 따로 웨이트룸에서 근비대 조금 한다 해서 체급 변화 없고, 그 다음에 뭐 몸이 둔해지는 거 없고, 그 다음 체력이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안 크는 거 걱정해야지. 이제 안 크는 거, 맞지? 안 크는 거 걱정해야 돼. 나 근비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똑같지? 예, 이런 거 걱정해야지. 근비대 하는 데서 갑자기 보디빌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비대가 관절 부상을 예방하는 데 엄청 좋고, 이건 아까 말한 슈퍼 트레이닝 책에도 나와요. 거기 실험 결과들이 엄청 많거든요. 옛날에 구소련 시절에 생체 실험 얼마나 했겠어요. 막 이랬는데 그거 전기 지지고. 네, 지지고 했겠어요. 거기서 이런 관절의 부상을 막아주는 요인들 41%를 차지하는 게 근육이에요. 머슬 매스랑 스트렝스. 그러니까 실제로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모빌리티와. 예. 근데 근육이 더 중요하다. 근육. 예. 다음으로 궁금한 건요. 트레이닝 중에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뭐 도구를 쓰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막 AI 이런 거 엄청 발달해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은 막 여기 관절마다 마킹 해가지고 막 맞아요. 움직임 분석 이런 것도 되고 하잖아요. 뭐 오픈캡 막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쌤이 어떻게 평가하고 사용하시는지. 제가 이 선생님이 그 포스 플레이트라고 엄청 비싼 장비가 체육관에 있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체중계예요. 체중계. 내가 이 체중계 위에 서서 점프 이런 거 하면 이 사람이 힘을 얼만큼 빨리 썼어? 그러니까 힘을 얼마나 많이 썼어? 뭐 요런 것들을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과학화 장비들을 쓰시니까 한번 물어보시는 건데, 저는 하나도 안 쓴단 말이죠. 근데 돈 있으면 당연히 쓰면 좋아요. 그런 운동 역학실이나 운동 생리학실에서 검증된 장비, 많이 사용되는 장비는 내가 트레이닝에 포함시켜서 더 이런 숫자로 선수한테 데이터로 너 지금 어느 정도 해야 돼? 너 저번보다 얼만큼 떨어졌어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500~6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있으면 좋으나 그다음 비싸서 못 쓰고,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이 있어요. 비싸기도 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맞아. 이제 아까 말한 저는 관절 이게 찍어서 AI가 분석해 주는 거 완전 불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거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스포엑스 가서도 좀 보고 했지만 안 맞아요. 그냥 데이터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그 움직임을 현실에서 보는 눈이랑 많이 다른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내 몸이 기계처럼 분석돼가지고 오른쪽 엉덩이가 뭐 약하고 왼쪽 어깨가 올라가서 승모근이 긴장감이 강하고 그런 거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뭐 솔루션까지 나오잖아요. 폼롤러로 풀어라, 스트레칭 해라. 그걸로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거는 안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뭐 피드백 시스템? 네. 저는 일단은 감성으로 접근합니다. 아까 그걸 예를 들어 볼게요. 속도계 같은 게 있어요. 그 포스 플레이트랑 비슷하게 내가 바벨에다가 그 붙이고 딱 하면 너 바벨 몇 초로 들었어. 0. 몇 초 만에 들었어. 이게 있거든요. 근데 훈련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계속 한 개 한 세트만 하는 거예요. 하고 쉬고 또 한 개 한 세트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최고 피크 뭐 1세트나 2세트 때 찍었던 최고 피크 속도에서 3% 떨어질 때까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워를 올리는데 굉장히 좋다. 이런 또 운동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을 때는 속도계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사실 3% 이런 건 측정 못해도 이거 오래 이 운동을 보다 보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점프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 스쿼트 마찬가지, 벤치 마찬가지. 이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벤치 한다. 헬스장에서 벤치 하고 있어. 근데 딱 보면 아 지금부터 2개 정도 더 할 수 있겠네.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치. 아니면 이 사람 뭐 이거 드는 거 보면 아 이 사람 원하면 얼마 정도 되겠네. 이게 이제 보이거든요. 오래 보다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설계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거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 하는데 90%까지 올라가요. 90% 한 개 하는 것까지. 그러면 제가 90% 한 개 할 때 이 선수들을 보고 너 이게 지금 90%가 안 되겠다. 네. 딱 봐도 한 80%밖에 안 되겠다. 너 힘 올랐네. 그러면 몇 킬로 더 추가해서 한 번 더 해보자. 한 개만. 그랬을 때 보면 이게 네 90% 정도 되겠다. 그러면 네 추정 원RM은 얼마니까 그렇게 기록해놔라. 이런 식으로 힘의 증가를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지 실제로 막 뭔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뭐 그런 것들을 지금은 안 씁니다. 지금은 안 네. 씁니다. 아 근데 여러분 돈이 엄청 많았다. 내가 어디 구단 소속이다. 무조건 그러면 다 사주세요. 네, 사주세요. 근데 이게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인 게 만약에 진짜 측정했어. 막 점프했는데 막 몇 센치 나왔고 뭐 힘을 쓰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고 막 이랬는데 3개월 겁나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신뢰도가 바닥나지. 이 선수도 이 심리적으로 영향 많이 받고 코치도 신뢰 바닥나고 근데 이게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으나 근데 굳이 아직까지는 그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느끼고 여기서 실제로 그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직은 저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접근하는 편입니다. 감성 중요하죠, 운동에. 친 감성. NFL 선수들 생각보다 그런 거 잘 안 써요. 뭐 테스트 할 때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지. 그러니까 선수들이 생각보다 은근히 관심이 없어. 안 써요. 그 웨이트룸에서 그런 이상한 거 달고 뭐 막, 어디 발판이 올라가고 이런 거 그냥 테스트 하는 날 한 번씩 쓰지. 평소에는 그냥 뭐 거칠게 바벨 들고 덤벨 들고 공 던지고 하지. 뭐 그런 거 항상 뭐 매달고 하지 않는다. 근데 저도 말씀드렸듯이 딱 그 장비를 쓰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게 이거를 내 눈으로 보면 당연히 아는 거를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아 맞죠. 그래서 그걸로 딱 데이터가 개선이 되는 거를 확인했을 때 그 뽕이 차오르는 감동, 그게 가장 컸다. 매번 하기는 근데 지금 저 쓰고 있지만 너무 귀찮다. 관리가 엄청 힘들어요. 제가 아마 그거 있어도 개인 PT 때만 딱딱 쓰지. 그 개인 PT도 만약에 막 10명 된다? 그러면 쉽지가 그거 않지. 다는 못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트 관리하는 게 진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훈련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막 데이터 체크한, 진짜로. 근데 저 쓰는 데는 그래도 다행히 그 데이터 관리는 되게 쉽게 잘 돼 그죠, 있어. 클라우드로 다. 자동으로 탁탁탁탁 되는데 걔는 소유가 안 되니까. 클라우드 데이터가 소유가 안 돼요. 아니 데이터는 소유를 뭐 할 수 있죠. 뽑아서 잡던 어차피 거기에 저장돼 있고 그쵸, 제가 계속 열람할 수 있고 이건데 구독을 취소한 순간 내 데이터가 아닌 거구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뭐 뽑을 수는 있긴 하지만 한 번에 모아서 긁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데이터 관리 진짜 어렵습니다. 기계가 정말 좋고 뭐 카메라 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편해져야지 쓸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쓸만한 수준 되려면 그거 쓸만한 수준 될 때까지 운동 일단 많이 해야 돼요. 무슨 초보자들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써봤자요. 솔직히 진짜 그냥 운동 존나 많이 하다가 이제 부족한 요소를 찾을 때 한 번씩 쓰면 좋아요. 이거 진짜 또 유튜브에 많이 안 나온 내용이긴 한데 DSI, RSI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이름은 전혀 외울 필요 없고 DSI가 뭐냐면 내가 이런 진짜 스트렝스 있잖아요. 맥시멀 스트렝스, 원RM, 데드 원RM 같은 거 그런 것과 이 정적인 힘이죠. 어떻게 보면 천천히 움직이는 그것과 점프 같은 거 빠르게 움직이는 리액티브라고 해요. 막 폭발적인 힘을 쓰는 그런 거에 비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트렝스가 너무 올랐어? 그러면 아까 맡은 플라이오메트릭이나 이런 거에서 리액티브한 걸 좀 올려야 돼요. 근데 또 체크했더니 나는 이제 이것만 했더니 많이 이게 올랐어. 너무 높아서 이게 떨어져 있어. 그럼 스트렝스를 가져가야 돼요. 그런 거를 판단할 때는 되게 좋아요. 너 지금 DSI 보니까 너 지금 스트렝스 좀 해야겠네. 우리 4주 동안 스트렝스 들어가자. 다시 체크해봐. 이제 비슷해졌다.
그러면 또 운동선수는 결국 리액티브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리액티브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기준 잡는데 되게 좋고 그거를 평소에 계속 쓸 필요는 전혀 없고 그리고 그거 DSI 체크할 정도 되려면 확실하게 뭐 스트렝스가 세고 뭐가 장점이 있어야 돼. 확실히 뭐 좀 있어야지. 둘 다 여기 있으면은 근데 지금 너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수치가 다 낮은데 무슨 비율이 뭐가 중요해? 일단 뭐 하나도 올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까봐야지 알지, 일단 하면 뭐라도. 스포츠 과학하면 뭐 다 숫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적게 시켰는데 효과 좋고 이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없어 세상에. 스포츠 과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어떻게 많이 조질까? 맞아. 이 새끼를 어떻게 더 많이 조지는데 막 오버 트레이닝이 안 빠지고 되고, 계속 올라가지? 이거 고민하는 거지. 적게 조져서 진짜 세지게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더 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이게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제가 그래도 쫄려서 그래도 한 20분? 자, 이제 그러면은 아까 기술적 요소랑 피지컬 요소 여쭤봤었는데 이제 쌤이 말씀하시는 거는 영역이 다르다. 기술적 요소로 넘어가는 거는 뭐 윤리적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그 기술 마스터만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 펀치에서 이 사람이 왜 스피드가 안 나는지, 킥이 왜 느린지,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왜 임팩트가 안 터지는지 그런 것들은 그 10년, 20년 그걸 한 사람들이 더 잘 보지. 제가 이거 보니까 고관절에서 펌이 조금 덜 나와서 개소설입니다. 개소설이고 표정 그렇게 해야 돼. 그 소설이 쓸 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소설 쓰면 안 되고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 뭐 고관절 움직임 좀 적게 나오네. 이쪽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거 만들어 줄 수 있지. 이쪽에 비해서 종아리 근력이 엄청 떨어지네 반대쪽이. 그럼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지. 근데 그게 이제 킥 이거 하면 킥 세진다. 이거 하면 펀치 세진다. 그렇게 연결되면 안 된다. 그냥 몸의 준비를 시켜준다. 동작 모방 트레이닝에 결국에는 뭐 어떤 요소도 제대로 건들 수가 없고 전이도 안 되고. 정확한 표현이다. 어떤 요소도 애매하다. 한마디로 애매하다. 목표가 정확하지가 않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막 캐틀벨이나 랜드마인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면은 뭔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대답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캐틀벨, 랜드마인 다 좋죠. 다 좋은데 이게 동작을 유사해서 이거 세져요가 아니고 예를 들면 캐틀벨 같은 거는 저는 파워 엔듀어런스 하는데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가 나는 힘을 끊임없이 쓰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캐틀벨만한 게 없습니다. 또 엄청 좋아요. 랜드마인은 제가 많이 안 써가지고 솔직히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하겠는데 요새 이제 랜드마인 유니버시티라고 그 웽 메소드의 한 갈래거든요. 그게 이제 로테이셔널 파워를 올리는데 되게 좋아. 코일링 코어라 해서 결국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몸에 꼬임이 많이 나와라서 그 철학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게 아주 좋았잖아요. 아주 좋았어요. NFL, NBA, 메이저리그 이런 데 쓰고 있어요.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배워서 써볼만 하죠.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는 그런 데서 안 쓰고 있다? 그러면 트레디셔널한 이 클래식한 접근법들이 효과가 검증됐기 때문에 아직 검증되지 않는 시스템을 좋게 들려서 해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선수들은 현업이에요, 현업. 바로 다음 시합 때문에 내 그 선수 생명이 커리어가 확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해보고 싶어서 내가 좋게 들려서 선수들한테 시켜보는 거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돼. 검증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여쭤봤을 때 대답을 부정적으로 나오면은 보는 근데 분들이 뭐, 싫어할까? 아니 이래가지고. 뭐 어때요? 그게 내 생각인데. 근데 생각이 다른 거는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야.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내 생각이 그렇다. 캐틀벨은 그거를... 쓰기 너무 좋죠. 캐틀벨 많이 쓰잖아요 이미. 랜드마인 유니버시티가 신생이라서 그렇지 10년 뒤에 갑자기 막 다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검증이 어느 정도 돼서. 그렇지만 검증 안 된 건 저 안 쓴다 아직.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희한해 보이는 것들 잘 안 씁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주로 여기서 하는 트레이닝은 웬만하면 다 클래식. 조금 클래식한데 헬스장에서 볼 수 없어요. 제 인스타 보면 그런 영상들 많거든요. 훈련시키는 영상들. 헬스장에서 이렇게 해보기에는 제 유튜브에도 이거 운동법 올리거든요. 그러면 댓글이 막 달려요. 이거 좀 헬스장에서는 못하겠는데요. 저도 댓글 달아줘요. 이 헬스장에서는 좀 근데 맞아. 그래서 조금 보기는 애매하다. 근데 바벨, 덤벨, 캐틀벨, 샌드백 이런 거는 트레디셔널한 방식으로 다루지만 일반적인 예쁜 헬스장에서는 보기 힘든 방식이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계속 트레이닝 관련된 거 질문이 계속 나갔던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이제 네. 트레이너 코치 측면에서 봤을 때 운동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때, 그리고 선생님도 떨어지실 수 있고 아니면 선수들도 떨어지실 수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걔네들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지. 야, 제가 이게 사람 마음을 잘 어루만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랬구나 해서 고은영 선생님처럼 못하고 전혀 못하고 네. 현실적으로는 단기 목표를 무조건 잡아라 그래요. 선수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1년에 한 번도 시합 못하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나는 올지 모르는 시합을 위해서 연습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근데 강도가 높아 맨날. 피로해. 돈도 안 돼. 지치지. 그럼 어떻게 그렇죠. 심리적으로 지쳐요.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단기 목표 뭐 하나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선수라서 이게 시합이 안 뛰어져.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 체력이 떨어져. 쉽게 그냥 뭐 하이록스 대회 한번 잡아. 네, 잡아라. 그럼 선수라서도 하이록스 대회에서 1등 못 하더라도 그 열정이 붙거든. 이거 존나 잘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단기 목표를 계속 하나씩 해서 뭔가 성취할 만한 짧은 텀에 어떤 태스크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또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필드에서는 텐션이 떨어지는 걸 제가 허용하지 않아요. 수업의 텐션. 수업의 텐션. 이거? 막 우울해 있거나 오늘 좀 피곤한데요. 허용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안 돼요. 분위기가 다 같이 으악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왔을 땐 좀 피곤하고 우울하더라도 하다 보면 이미 갑자기 텐션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이 필드에서 이런 힘든 피지컬 훈련을 시키는데 필요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또 코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좀 캄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코치들 중에 그런 분들은 이런 우와 고강도의 훈련들을 시키기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애매하다 생각해요. 캄하고 예를 들면 재즈 나오는 데서 뭐 모닝 재즈 나오고 있는데 막 200kg 들 수 있겠어? 브런치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브런치 먹어야 되는 분위기여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쁜 카페 같은 헬스장, PT 이런 데에서는 고강도 운동이 안 된다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위기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삭막하거든요, 살짝. 아니 이게 올드 스쿨. 약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올드 스쿨. 이 사람 이상해서 그게 생막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막. 쇠가 있는데 그치. 쇠가 무조건 녹슬어 있어야 돼.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녹 안 쓸어 있어요. 아니 캐틀벨 손잡이가 손잡이 깨끗하면 좀 안 돼. 손잡이 좀 플레이트가 깨끗하면 안 되고. 좀 그렇지. 네, 그게 나는 진짜 멋있다 생각해. 그래서 동기부여는 제가 현장에서 분위기로 잘 만듭니다. 네. 우울한 애들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합 준비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애들은 단기 목표를 무조건 설정해라고 강요를 합니다. 뭐라도 나가자. 너 나랑 10km 마라톤 나가자. 진짜로. 10km 뛴 적 있으세요? 저는 10km는 10km는 하죠. 풀만 하다가 제가 무릎 아파서 으악 하면서 앰뷸런스. 그리고 그때 저번에 얘기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 수업 텐션 유지하는 거랑 그다음에 얘를 계속 쪼아주려고 하는 것들이 뭐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게 있는지, 뭐 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록 같은 거를 뭐 달성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이게 이제 크로스핏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한데 제가 제 유튜브에 올린 것도 있거든요. 최고의 강도를 어떻게 뽑는가. 최고 좋은 거는 훈련 분위기를 무섭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군대 더 깊게 가면 실미도 목숨을 걸잖아요. 진짜로 못 들어오면 10분 안에 못 들어오면 앞에서 총을 쏘거든요. 그래서 옆구리를 관통한 사례가 있어. 그거를 매일 경험한다 생각해봐. 씨발 하면서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그게 최고예요.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낼 수 있는 힘이 앱솔루트 스트렝스라 해서 최고로 치는 힘. 그걸 낼 수 있어요. 목숨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목숨 못 걸잖아요. 그치. 그 상황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공포 분위기도 안 돼요. 옛날에 이제 엘리트 스포츠들, 운동부 애들이나 뭐 선수촌 이런 데는 그 공포 분위기가 있죠. 안 되면 선배한테 진짜 그래도 무섭잖아요. 한단 말이야. 뽑는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되고 일반적인 센터는 더 안 되죠. 공포 분위기가 안 되면 그 차선책으로 내기나 경쟁을 살짝 시켜볼 수가 있어요. 저는 체력 훈련 같은 거 보면 오늘도 이 체력 훈련 결과가 시간으로 나오거든요. 너 얼마나 빨리 끝냈어? 로 나오고 그걸 싹 다 적어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몇 초 했고 이런 걸 봐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거 깨야지. 운동 중에 너 뒤지가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도 저거 깨려면 지금 더 가야 돼가 있어서 저런 태스크를 주거나
내기를 붙이거나 아니 목표치를 딱 설정해주면 선수들은 더 강도가 올라갑니다. 이건 일반인도 마찬가지. 일반인도 마찬가지. 저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애슬레틱 라이프라는 채널 아세요? 뭐 들어봤어요. 근데 잘 안 막 보긴 하는데. 운동에 관련된 스포츠에 관련된 거를 막 그냥 트레이닝 관련된 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루는 채널인데 무슨 덴마크의 그 유명한 육상 삼형제가 있대요. 근데 코치가 아버지야. 코치가 아버지인데 무섭게 했구만. 역시. 거의 맞으면서 한 거야. 역시, 그래서 역시. 그 삼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 막 올림픽 뭐 2,000m, 1,500m 막 이런 걸 하는데 막 금메달 따고 올림픽 나가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까고 봤더니 아버지의 학대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 들으는 순간 얘기했던 게 생각나더라고. 최고의 훈련은 공포다. 공포인데 이거 저 스포츠 심리 저 석사를 한 체대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스포츠 심리 수업에서도 나왔던 건데 그 3대 요소가 있어요. 월드 클래스 선수를 만들기 위한 3대 요소. 정확히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오케이. 일단 훈련 시간. 네. 뭐 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하잖아요. 훈련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한 나이. 아마 7세부터 14세 사이인가 뭐 5세부터 몇 세 사이인가 하여튼 어린 나이에 이 종목을 시작했어야 그 월드 클래스로 대성할 수 있고 세 번째 광기의 부모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거 스포츠 광기의 심리에서 네. 세 번째 이제 광기의 부모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진짜 스포츠 심리에서 말하는 3요소예요. 광기의 부모가 엄격한 부모가 없으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뻗나가고 싶을 때 그치. 그렇구나.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 아니에요. 이 새끼가 지금. 근데 사실 손흥민 케이스가 그치, 아버지가 얼마나. 제가 광기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네, 그쵸.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그런 게 꼭 필요하다. 이게 3대 요소 중에 어떤 맥락에서 스포츠 심리 수업을 들 때 들었던 그 3대 요소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 덴마크 아버지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 공포 분위기가 이 훈련의 강도를 높고 꾸준함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최대한 그러면 이제는 윤리적으로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볼 수도 있겠네. 그렇죠. 제일 궁금한 거 앞으로 문제쌤의 장기적인이나 혹은 단기적인 목표 혹은 방향성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정말로 이 컴뱃 스포츠 애슬릿 스트렝스 컨디셔닝 코치로서는 세계적인 레벨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로 제가 UFC PI에 2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 아니고 박현성 선수가 시합이 잡혀가지고 그 박현성 선수 따라서 2주간 그 트레이닝 캠프를 경험하러 가거든요. 오, 너무 좋은 기회. 그래도 아무래도 이 스트렝스 컨디셔닝 코치 입장에서는 아마 국내 최초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2주간 UFC PI에서 트레이닝 캠프를 경험하는 거는. 근데 이게 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제 기준을 많이 높여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제가 한국 선수들밖에 많이 못 봐서 제 기준이 지금 제가 본 선수들이나 한국 선수들에서 최고 수준으로만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UFC 같은 데 가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을 보면 여기까지 훈련시켜야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 훈련시켜도 되는구나.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되는구나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 하면서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냥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나라에서 이런 피지컬 트레이닝, 컴뱃 스포츠 선수들이 다 피지컬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 이건 옵션이 아니고 그냥 필수다. 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좀 기여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치. 이 컴뱃 스포츠 애슬릿들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저 지금 뒤에 선수들 와 있는데 선수들이 막 고개를 끄덕이거든요. 돈 없다고. 그래서 이게 돈이 문제인데 사람들도 하고 싶은데 돈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단기 목표. 한 몇 년 내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그 운이 좋게도 높은 급의 선수들이 많이 와주고 있어서 그 선수들이 좋은 커리어를 계속 이걸 시작한 뒤로 피지컬에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주면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 선수들 저런 거 하네. 하니까 좀 세졌다고 하고 부상도 줄었네. 그런 입소문들이 퍼지고 이러면 알아서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또 이제 딱 마무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아지트의 김문재 코치님이셨고 우리는 프로 인사이트. 이거 프로 인사이트예요. 제목이. 컨텐츠 이름? 프로 컨텐츠 인사이트. 이름 듣지도 못하고 찍었어. 프로 인사이트. 프로의 인사이트를 전해 프로의 듣는다. 인사이트. 오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딱 맞춰서 끝났네. 아, 네. 아.